저희 그 발표를 통해서 세 분 발표자님들의 주제를 잘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예, 마이크 받아주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환경재단의 김민지입니다. 마지막 발표하셨던 정우현 연구위원께 여쭈고 싶은데요. 그 데이터가 많아서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얘기가 잘 전달이 될까 모르겠는데,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그 사회적 기업에서 녹색 어떤 사회적 기업의 비율을 보면 재활용과 폐기물 쪽의 비율이 높고, 또 그 중에선 고용인 30명 미만의 영세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 직접 물었을 때의 답변이 성장 단계, 정착 단계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어떤 의도에서 질문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원 이런 정책이 없을 때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폐기물 업체들이 지속적인 어떤 그 자원 유입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그것을 업사이클링하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성장 단계, 정착 단계로 할 수 있는지, 또 그 애로사항에서 보면 답변 내용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로 해서 24.6%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네, 반면 비녹색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거의 비율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애로사항에서 그러니까 녹색 그룹은 재정 어려움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녹색 같은 경우에는 36.3%가 인식 공감대 형성, 홍보가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녹색 그룹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실제로 더 크게 와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스스로를 성장 단계, 정착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걸 저희도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성장 단계, 정착 단계, 저희가 그 질문을 한 거는 이제 대설문 대상 기업들이 스스로 자기를 어떤 단계에 속하느냐라고 여쭤봤던 것이고요. 창업 단계, 그리고 전환 단계라면 이제 새로 창업한 건 아니지만 기존의 다른 형태로 하고 있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냐, 이렇게 따로 물었던 거고, 그거하고 성장 단계냐, 정착 단계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더 설명을 달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쪽으로 하셨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의도가 아마 이제 그렇게까지 정착이라는 게 원활하게 완전히 흘러가는 그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단계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정착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글쎄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지금 보기가 이제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정착 단계라고 하면 이게 에로 단계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처음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이제 감을 잡고 그런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성장 단계, 적어도 성장 단계 정도는 된다라고 응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착 단계는 글쎄요,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스스로 됐다라고 생각할 때 정착 단계라고 답을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예. 아까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녹색 그룹과 비녹색 네, 근데 그룹에서 이제 연구자께서 보시기에 저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성장 정착 단계다라고 했을 때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연구자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성장 단계, 정착 단계라고 보여지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개별 사례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아까 재활용이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렇게 변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거나, 이제 시장 어떤 흐름이 그렇게까지 굉장히 풍파가 높거나, 이제 개별 이제 기업가들이 느끼시는 거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분야는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내가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았고, 어느 정도 이제 고용도 이제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내가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아까 한 30%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말씀하신 의도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예. 네, 네, 우리 저 1분만 좀 쓸 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질문 관련해서 제가 플로우에서 이제 폐기물협회 KEI 두 분 발제를 들으면서 데이터가 좀 엉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기물은 최종 처분 대상인 폐기물로 좁은 의미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에 이 재활용 가능품, 순환 자원까지 섞어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치하게 이렇게 나가자면 우선 그 데이터 분류 검색하는 데 있어서 최종 폐기물이냐 순환 자원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폐기물이 둘 다 섞여 있는 개념이냐 이렇게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환경부 스스로 지금 그 법 개정 과정에 있어서 좀 데이터 처리에 조금 뭔가 엉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문제는 말씀을 드리면은 마이크를 좀. 그 저희들이 분류한 그 통계는 그 한국 그 사회적협진흥원에서 그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사업 분야별로 분류를 한 거고 사실은 그 환경 분야를 하더라도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재활용을 하면은 재활용하면 또 교육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주 사업을 보통 적는 건데 연구원님이 하신 거는 이제 막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업체가 이제 체크를 하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만든 통계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렇게 사회적기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분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다음에 우리 원영진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 질문을 많이 하는 이화여대 에코학부의 원영진 교수입니다. 엉뚱한 질문도 했고 그런데 그 전재경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발표 내용 저는 벌써 한 두세 번 들은 내용이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이미 경험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국이란 나라에서 내셔널 트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3%나 차지한다는 게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면서 또 거기에 참여했던 몇 면을 보면은 윈스턴 처칠 같은 그런 역대 수상이 그런 거에 참여해서 실제 그런 자기 자택을 이렇게 또 기탁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면서도 또 법적인 어떤 그런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뭔가 진행이 될 수 있게 꽤 면밀하게 뭔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는 것도 보면서 굉장히 치밀한 치밀성도 있고 그런 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또 그걸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하는 면에서도 좀 놀랐고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다가가는 측면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보존을 위해서 이제 뭐 생태학회나 아니면 어떤 그런 유관 그런 학계에서는 보존 얘기 측면에서 그거를 하나의 유력한 어떤 아주 좋은 생각으로 이런 것이 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학문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좀 못 받고 오히려 그 학문의 바깥 영역에서 이렇게 맹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을 통하면 또 뭔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주제도 연결인데 연결이 안 되는 측면에서 혹시 우리는 역대 수상이나 대통령을 했던 분들이 자기 그 토지나 건물을 이렇게 기여하고 신탁에 이런 문화가 없어서 그런 문화가 아직은 생소해서인가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전망 또 차이 뭐 이런 걸 좀 듣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무엇인가요? 전망이요. 이 문화 차이에서 네, 오늘 지금 3% 얘기를 앞으로 50년 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근거 있는 이야기이신지 저는 제 현재로서의 그 현실 감각으로 이런 거에 관심 갖는 주변 사람은 전재경 대표님 이외에 만날 때만 이렇게
알게 되는데 주변 다른 곳에는 못 들었던 좀 그 경우고요. 확산이 많이 사회적으로 되려면 어떠한 것들이 좀 필요한지 그런 것들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상속세가 50%만 넘으면 저희 그냥 마케팅 됩니다. 영국은 대처 수상 때 57%까지 가니까 대책이 없었어요, 귀족들이. 근데 저희는 상속세가 최대 한 23% 정도인데 그것도 너무 감면들이 많고 빠져나가서 한 17, 8%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기반이 매우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왕실이 여기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앞장섰고요. 그러나 우리는 귀족들이 없어져서 양반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경제적 기반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정도의 글을 궁금해하셨는데 현재는 아직은 미약합니다. 영국도 이 내셔널 트러스트 국민식당 만들고 나서 한 20년 정도는 거의 놀았습니다. 15파운드 오두막집 하나 그냥 모금해서 사는 것에서부터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속도가 좀 성질이 급해서 빠릅니다. 예, 50년인데 우리는 DMZ 전역을 현재는 아무것도 DMZ는 법률상 아닙니다. 그냥 유엔사 관할에 있고 중국군 인민군 관할에 있어서 그 DMZ 전역을 우리는 이 공원이든지 아니면은 그 바이오스피어 리저브 생물권 보전 지역이든지 이렇게 바꾸어서 그것을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지역으로 넘기면 그것만 해도 벌써 그 대단한 지역이 돼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간 계획인데 이제 7년 지나서 50년쯤 되면 아마 제가 죽고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비난을 아마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DMZ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복 지역 아까 펀치볼에 300만 평 같은 거 이런 데서 관심을 했는데 이건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우리 사회가 이제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을 바라다 보면 우리는 졸부하는데 대한민국은 졸부국에 해당됩니다. 이 국민신탁은 체리티 트러스트로 출발을 합니다. 자선 신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시민사회가 성숙되면 그때 이제 이 체리티 자선의 개념이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국민탁은 이슈 파이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막 급격하게 언론을 타고 또 퇴조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속세나 뭐 증여세 같은 것들이 오르고 우리 시민 의식이 성숙하고 또 저희가 이제 성공 사례들을 하나둘씩 개발하고 지금 이제 에코 증권 같은 것을 발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코 증권 같은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면 그렇게 그 국토의 3% 남한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넘볼 수 없어서 그렇게 뭐 허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 10년 내에 관심을 또 가지실 것 같고요. 네. 예. 마이크 잡아요. 예, 정의원 부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녹색 사회적 기업의 창의성이 낮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 수치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뭔지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 예,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결과 모든 수치는 설문조사 결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질문 제 기억에 스스로 이제 제공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창의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5점 척도로 물어봐서 이제 기업들이 스스로 대답한 그런 수치입니다. 예,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김한필입니다. 예, 아마 이 질문은 이정현 팀장님이나 이제 정의원 실장님에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회적 기업을 이제 주로 관리하시잖아요. 환경적인 사회적 기업. 근데 그 사회적
기업 자체가 이제 목적이 이제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이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환경적 그 사회적 기업을 그 지원을 하시다가 이거를 재투자할 경우에 솔직히 환경적인 그 사회적 기업이라면은 준비 과정이 엄청나게 길고 그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공정이 엄청나게 긴데 이걸 재투자했을 때 저 그냥 상식상으로는 이 기업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뭐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해결책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3분의 2 재투자는 그 상법상 회사만 해당되고요. 그 조직을 이제 물론 상업상 회사가 제일 많습니다. 유한회사나 뭐 주식회사로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 비영리 민간 단체들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설령 또 3분의 2를 재투자한다는 거는 재투자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그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재투자라든지 그 자본 축적들, 그 직원들 교육, 그다음에 직원들 보수라든지 복지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준비금들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크게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탈락률은 얼마 정도 되나요? 초창기 때는 이 2007년도에 그 사회적 육성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7월 달부터 이제 사회적 인정을 했는데요. 그때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양적으로 많이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그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완화된 조건으로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한 40% 정도 내외에서 이제 되더라고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뭐 기업으로서 이제 물론 영리도 추구해야 되지만 사회적자가 붙다 보니까 사회적인 그런 가치들을 얼마만큼 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 가치들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그 많이 심사위원회 보시면 그때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인정률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40% 정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 가운데 계신 분부터 먼저 기회를. 전재경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트러스트 운동을 처음에 알게 된 것은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우면산 트러스트 운동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 덕분에 그 우면산을 보유하고 계시던 그 사유지를 갖고 계시던 분께서 이렇게까지 우면산 보호를 원한다면은 내가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우면산이 그대로 그 서초 구민들 품에 그대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트러스트는 이제 국가 정책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깝게는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가 이제 의결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뭐 수익을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갖다가 설악산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큰 긴 목적으로 본다면은 자연이 훼손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그 설치 반대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함께 그 하시면서 그 트러스트 운동을 갖다가 벌리시거나 그 홍보를 한다거나요. 뭐 이렇게 하실 생각 없으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국가 정책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트러스트 운동은 국가 정책과 좀 밀접하게 나가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크리티컬 포인트, 날카로운 점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면산 트러스트에서는 그 사유지들을 모아서 재단법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그게 아무리 재단법인이 돼도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트러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재 우면산 트러스트는 잠시 이렇게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쉬고 있고요. 그래서 우면산 트러스트 이사장인 송정숙 그 이사장께서 당신의 사유재산을 국민신탁에 그냥 그 세종시 것을 기부해서 실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산은 법적으로 트러스트화 되질 않았습니다. 그냥 공유와 운동으로 진행하다가 거기에 그냥 멈춰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게 국민신탁으로 올지
그냥 그 재단법인이 표류할지 그건 저희가 관심 사항입니다. 이 트러스트 재산이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곳에 이렇게 좀 반대의 징표가 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신탁 계획이 한 발 앞서야 됩니다. 개발 계획보다 법상. 그래야 개발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도 제10조에 우리 재산에 대해서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동의 없이는 우리를 타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분쟁이 벌어진 곳에는 트러스트를 갖다 들이대도 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처럼 매년 그냥 되풀이해서 이렇게 들이대는 곳은 개발 계획이 이미 서 있어서 저희 트러스트가 들어가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간 단체에서 변전소 부지를 1000명이 한 평씩 사서 1000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미 거기는 개발 계획이 먼저 서 있어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트러스트라 할지라도 개발 계획과 우리 보전 계획이 부딪힐 때 우리가 한 발 앞서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트러스트 재산이 전국에 한 8군데 정도 되는데 아직 그 침해된 역사는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2번 정부와 영국 국민시탁이 크게 붙어서 영국 국민시탁이 승소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4대강이 막 시작했을 때 대구에서 우리와 트러스트, 강변 트러스트를 교섭하다가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쪽이 그냥 발을 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게 좀 저희가 힘이 커지면 앞으로도 정부와 부딪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원 교수님께서 명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본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 법안이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이 은퇴하면은 봉하마을에 대해서 트러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우리 법이 출범한 뒤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대선 공약으로 걸고 환경부가 이걸 받아서 정부 입법으로 나아갔고 이런 코스를 걸어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노 대통령은 이미 돌아가셔서 그 명사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현직 대통령 문중에 대해서 저희가 문중 재산 팔지 마시고 한번 좀 트러스트에 넣으라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요. 네, 아까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세 분 발표 모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이고요. 저는 전재경 대표님과 정우현 박사님에게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전재경 대표님에게는 조금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국토의 3%가 왜 그 민간인이 아닌 그 국민 혹은 미래 국민의 소유로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꼭 환경 보호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효환 박사님에게는 뭐가 궁금하냐면요. 그 연구에서 발표한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그 가치 창출의 목적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떤 인재가 필요해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것이지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뭔가 인과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전재경 박사님부터 먼저. 네,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국민신탁은 본래 그 겐지스 강변의 우파니샤트 철학자들이나 그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미래 세대 신탁의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따르면은 이 자연 자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것을 우리가 잠시 신탁받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역에서 트러스트는 미래 세대의 것을 우리가 잠시 맡아 있는 신탁이라는 개념으로 미래 세대로부터의 신탁으로 그렇게 법철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라고 설정한 것은 영국이 2.7%고 영국의 회원 350만 명이 국민신탁 회원을 이루고 있어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직접적인 계기는 이 남북이 통일이 되면 DMZ 안에 약 그 35% 내지 4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그것들이 개발 압력에 노출이 되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뢰가 있던 없던 내 땅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또 미등기 혹은 지적이 없는 토지들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하면은 행정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미등기 DMZ 안에 있는 소유권을 기부를 받든 우리가 땅을 사든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사정전 협정 관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접근에 매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신탁은 영국 해안선 전체 길이의 17%를 영국 국민신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선 연안에 있는 그 연장 길이의 17%니까 대단한 면적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간척을 다 해서 지금 해안선이 다 망가졌죠. 그래서 우리도 해안선 쪽에다가 좀 여력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또 현 정부 정책하고는 지금 최근에 안 맞게 됐습니다만 산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백두대간과 같은 곳에도 현재는 DMZ 해안선 백두대간 3대 선택지 중에 백두대간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데 산지 관리를 풀고 관광에다 노출을 시키면은 이 백두대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이걸 만들었지만은 이걸 우리가 그 사유재산을 공유화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이걸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 질문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가치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질 않고 아마 녹색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나 추구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녹색 사회적 기업, 녹색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이면 이제 녹색성을 추구를 할 텐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제도상 그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이나 이런 데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그걸 추구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거 외에 이제 취약계층 고용을 더 하거나 아니면은 하던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 대상으로 더 막 늘려가지고 하거나 이런 식의 지금 제도 틀에 맞는 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중에는 그 환경 분야에 있지만 이제 그 주로 창출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취약계층 고용은 사실 그 자체로는 목색성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좀 치우쳐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을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저희 이게 계속 그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약속된 시간이 6시까지인데요. 지금 벌써 한 15분 지났는데 그러면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저희가 폐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창곤 교수님께서 그 안내 멘트를 해주시고 오늘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네, 질문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농촌 활동가로 있고 있는 박재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일단 전체적인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이 좀 궁금하고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 예산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정부 모형이라고 사회적 기업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정부가 주최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사실 없는 게 모호하잖아요. 사실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인증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지정기관을 세워서
세워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제 사실 서류 중심이잖아요. 그 인증하려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서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틀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데이터도 맞지만 자립도 하고 사실 창의성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는 이뤘지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자립도와 이 창의성 부분에서 다양성이 떨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 기관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정기관의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앞으로의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예. 네, 팀장님. 그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사회적기업 업무를 전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자립성 부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일단 그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인건비 위주였다면은 그게 이제 슬라이딩 제도입니다. 그 취약계층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취약계층에 대한 1차 연도는 이제 90%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80%, 그다음에 70% 이런 식으로 낮춰주고 하는 것은 향후에 경쟁력을 갖추라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인건비 지원 제도에서 이제 사업개발비입니다. 어떤 사업들을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새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개발비라든지 아니면 뭐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한 개발비들, 연구개발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인력 지원을 해가지고 그 전문인력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로는 고급 인력들이 오기 힘들다 보니까 각 분야의 규모에 맞춰가지고 2명에서 4명까지 이렇게 그 전문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판로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공구매 우선 구매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공구매 제도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특히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이런 부분들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구매했을 때 가점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도 과거에는 0.5점이면 지금은 이제 1점까지 상향이 됐고, 그게 이제 신인도 항목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물품을 구매할 때는 이제 조달청 입찰을 보통 택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점 항목들을 이제 신인도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가점을 주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쪽으로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 왔었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고용노동부의 그런 이제 정책에 맞춰가지고 각 부처별로 환경부를 포함해서 뭐 교육부라든지 여성부라든지 뭐 통일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8부처들이 이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 부처별로 예산들은 이제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편성을 해가지고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기타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각 분야 사업의 그 부처별 특성에 맞게 사업 위주로 이렇게 간접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다른 궁금하신 질문들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벌써 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의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우리 이정원 팀장님, 그다음에 전재경 박사님, 정우현 박사님 모두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질문해 주신 플로어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박수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